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생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불교 철학, 업과 윤회, 그리고 열반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첫 강의에서 무생물을 고도로 정교하게 배열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즉 생물과 무생물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생물이 무생물과 다르지 않다. 그럼 도대체 생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회의를 하신 분 중에 하나가 니체라는 18세기 독일 철학자이고요. 이분은 아마 그 유럽의 그런 어떤 부처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니체에 따르면은 인간의 그 천부 인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그런 어떤 존중, 인간 존중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를 한 거냐라는 걸 유럽 사회에서는 당시에 하늘이 제공한 권리다. 그래서 이제 천부 인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느님이 준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아야지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 허구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천부 인권설이 이제 더 이상 자리를 잡을 기저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파한 것이 제가 이야기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불멸의 유전자 얘기를 아마 제가 이기적 유전자를 소개하면서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40억 년 지구에서 최초의 조상세포인 루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 되고요. 그 루카 안에 복제 본능이 가래로서 존재를 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가래를 가진, 복제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유전자가 더 많은 유전자를 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그리고 그 유전자가 더 많은 유전자를 낳기 위한 방편으로서 생명의 진화가 지금까지 꾸준히 쭉 이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물체는 끊임없이 이 지구 생태계 내에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멸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루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전자는 불멸하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생물체의 몸을 따라서 이동해 와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상해 보이는 이 지구 생태계에서 불멸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불멸하는 이유가 복제를 하고자 하는 본성, 그 가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생물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래가 해소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가래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가래가 해소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생명체의 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업과 윤회라는 걸 들여다보면 결국은 물리적인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으면서 따라서 흐름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그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 이어져 나가는 그 이어져 나감, 인연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원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것이 이제 윤회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네요.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물학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유전체, 그게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생명체가 작동하게 하는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원소가 고도로 정교하게 배열된 것, 그것인데 그런 배열 속에서도 어떤 존엄성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지? 유전자가 부여한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1차적으로 완료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1차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인간 유전체 안에 있는 정보, 그게 염기 서열의 정보이고 그 염기 서열을 쭉 풀어서 쓰면은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그냥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단위가 염색체입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46개의 염색체라는 건 사실은 이배체이기 때문에 23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염색체 한 개의 긴 염기서열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체 30억 염기상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23개의 염색체 더하기 인간은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X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22개 더하기 X 더하기 Y 해서 24개의 염색체 단위로 30억 염기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기발한 상상을 했습니다. DNA 사슬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고요.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DNA 지름이라 하면 DNA 사슬의 요 폭을 얘기합니다. 그게 워낙은 2나노미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2나노미터를 4cm 두께로 확대를 해버리면 꽤 굵은 그런 밧줄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확대를 하면 꽤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전체 유전체 30억 염기상, 그게 지구 한 바퀴를 두를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대략 한 4만 킬로쯤 되더라고요. 근데 염색체 하나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염색체마다 제각각 길이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일반적으로 염색체의 번호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 그 번호를 매기는 생물학자들의 기준은 제일 긴 걸 1번, 그 다음 긴 거 2번, 그 다음 긴 거 3번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길이에 따라서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쭉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X 염색체, Y 염색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염색체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평균적인 염색체의 길이는 대략 한반도의 장축 길이쯤 됩니다. 한 1000km쯤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유전자라는 걸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장축점 되는 염색체 하나 안에 대략 1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개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물론 유전자마다 또 이제 길이가 제각각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개의 유전자는 길이가 한 100m쯤 됩니다. 이제 약간 유전자라는 것이 시각화되게 되죠. 유전자 하나가 100m쯤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바로 이웃한 유전자랑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 떨어져서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떨어졌느냐? 대략 600m 간격으로 유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600m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 거리가 대략 500m쯤 되는데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100m 정도 유전자 지나고 나면 이제 버스 정류장 거리만큼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자를 이제 머릿속에 좀 이제 개념화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유전체, 그 유전체가 담고 있는 정보가 뭐냐? 처음 2000년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생물학자들이, 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 지놈 프로젝트가 끝이 나서 다 해독이 됐다는데 그 유전체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많은 생물학자들이 유전체라는 거는 있잖아, 한 생물체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설계도 같은 거야, 혹은 청사진 같은 거야 라는 설명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사진이라는 비유 혹은 설계도라는 비유가 저같이 발생학을 공부하는 유전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비유입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이지 않은 비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사진이 아니면 유전체는 도대체 뭐냐? 유전체는 종이 접기 방식을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이 종이 접기 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학이고 하나는 메뚜기입니다. 종이학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제가 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학을 어린아이에게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사진 방식, 설계도 방식입니다. 설계도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종이학을 만들게끔 하는 거냐? 날개의 길이는 대략 얼마쯤 되고, 이 삼각형의 각도는 얼마쯤 되어야 하며, 꼬리는 얼마나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져야지 되고, 모든 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비행기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청사진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아이에게 종이학을 만들게 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종이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아이의 반응은 대뜸 이렇게 될 겁니다. 와, 저걸 만들어내서 당신 신의 손을 가졌네?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종이학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어떻게 만들죠? 종이 접는 순서를 알려줍니다. 종이를 처음에는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엔 4분의 1로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막 순서를 알려주면은, 제 기억에도 뭐 제가 한 두세 번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엔 바로 종이학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학 하나가 저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신의 창조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전체에 들어있는 정보가 사실은 정확하게 저는 종이 접기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순서도 방식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도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생물학자들은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연구에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독일 여성과학자인 니슬라임 볼하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초파리 배발생 과정을 연구하면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학자의 뭐 대부점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초파리 배발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전자들을 찾아내고, 사실은 돌연변이체를 찾아낸 거죠. 돌연변이체를 찾아내고 그 돌연변이체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순서도 방식으로 배발생이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초파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초파리는 체절을 가지고 있는 절지동물입니다. 근데 그 체절이 유충인 상태에서부터 사실은 그 체절의 형태가 조금씩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충인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흉부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3개의 영역, 그 다음에 복부에 해당하는 대략적으로 한 8개의 영역, 그 다음에 머리 쪽에 해당하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영역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포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띠 형태가 나타나서 이제 눈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저게 유충이 되게 되면은 머리 부위 3개의 흉부, 8개의 복부가 나타나는 체절 동물입니다. 그런 체절들이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하신 분이 니슬라임 볼 하트 박사이고요. 첫 단계 우리가 이제 종이를 접을 때 처음엔 반으로 접잖아요. 그 반으로 접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초파리에서는 비코이드 나노스에 해당하는 두 유전자입니다. 비코이드는 이 유충의 앞부분, 초파리의 앞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유전자이고 나노스는 반대로 뒷부분이 제대로 발생되게끔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비코이드라는 유전자가 망가지면 앞부분이 뭉개진 배발생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나노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 뒷부분이 뭉개진 그런 배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과정을 비코이드와 나노스라는 전사조절 단백질이 발현이 되어서 작동을 하면서 이 R세포, 수정란은 한 개의 세포이거든요. 그 한 개의 세포를 대략 한 4등분으로 구획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코이드 나노스의 전사 조절에 의해서 갭 유전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갭 유전자들이 전체 7개의 영역을 이제 구분을 시켜주게 되고요. 이후에 페어룰 유전자라는 것이 작동을 하면서 이 각각의 체절 부위의 형태가 보다 분명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 폴라리티즌 혹은 체절 극성 유전자라는 것들이 이 각 체절마다 앞과 뒤, 각 체절마다 앞과 뒤 그거를 다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후에 체절 정체성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각 체절의 정체성을 결정해 줍니다. 즉 각 체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체절 정체성 유전자가 지난 시간에 진화 얘기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던 호메오 유전자 혹은 혹수 유전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유전자들이 이제 동물들에 있어서는 각각의 신체 기관들의 형태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초파리 배발생 과정을 우리가 분석함으로 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배발생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배발생 과정이 순서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국립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인물을 그릴 때 처음부터 각 부분을 세밀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즉 눈과 코와 입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서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게 되죠. 그게 배발생 과정의 순서도 방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처음에는 4개의 영역, 그 다음에 7개의 영역, 그 다음에 14지역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발생을 시켜야 전혀 엉뚱한 기관이 잘못된 자리에 그려지는 그런 불균형을 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차적 전사 조절에 의해서 배발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유전체 속의 정보를 이제 좀 총괄을 해볼게요. 유전체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순서의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전체 속에는 순서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개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좀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조립형 로봇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립형 로봇 박스를 받아보면은 그 안에 2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로봇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을 해야 하느냐 하는 조립의 순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 비유에서 꽤 적절한 유전체의 비유인 것 같은데 요 비유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유전체 속의 정보는 유전자 목록 2만 개 더하기 유전자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2개가 같은 염기 서열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립형 로봇의 경우에는 플라스틱과 종이 서로 재질이 틀리죠. 유전체에 들어있는 유전자 목록에 대한 정보와 유전자 발현 순서, 즉 순서도의 정보는
똑같은 염기서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이게 유전자인 것과 유전자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맨눈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그 학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이게 염기서열 보여주고 이게 유전자야, 유전자 발현 순서야라고 그러면 모릅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집어넣어 보면은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아 여기까지가 유전자고요, 여기는 유전자가 아닌 부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 있지만 분석을 하면 여기가 유전자 목록, 여기가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 형태로 유전체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총합이라는 의미 안에는 유전자 목록에 대한 정보와 유전자 발현 순서에 대한 정보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순서에 의한 정보라는 걸 이제 최근에는 단세포 전사체 분석이라는 굉장히 미묘한, 굉장히 복잡한 분자생물학적 기술과 생물 정보학이라는 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합해서 이런 단세포 전사체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성게알 하나가 수정란인데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개의 세포로 이제 나날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과정이 이제 지속되면서 가운데가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포배기라고 하고요. 모든 동물은 다 가운데가 비는 포배기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저런 포배기 상태 이후에는 바깥쪽에 한 층으로 있던 표피 세포들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자루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낭백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신경절이 만들어지고 뭐 이게 복잡한 그런 어떤 발생의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포배기, 낭배기를 이제 거치는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발생 중인 세포 하나하나를 떼어다가 그 안에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되는지를 들여다본 것이 단세포 전사체 분석입니다. 결과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런 형태로 생물 정보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면은 배발생 과정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막 번쩍번쩍 하다가 핑크빛이 번쩍번쩍하고 뭐 이렇게 되죠. 꽤 복잡하게 이제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를 이제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유전자 발현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거 보고 너는 저게 무슨 정보인지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릅니다. 워낙 생물 정보학의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UMAP 분석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저같이 이제 전통 발생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저 생물 정보학의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배발생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건 이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유전자 발현 순서의 변화에 의해서 생물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전체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불멸의 유전자, 걔가 생명의 존엄성을 제공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유전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체 전체를 2000년에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그럼 인간과 침팬지는 굉장히 이 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동물인데 침팬지의 유전체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둘이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유전체가 이제 이미 밝혀졌으니까 그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인간과 동물, 지적인 생명체와 동물이 어떻게 다른가가 누구나 다 궁금했기 때문에 침팬지의 유전체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체가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인간과 침팬지가 비슷해도 이거 너무 비슷하냐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비슷하냐? 인간과 침팬지가 고작 1.3%의 염기서열 차이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어떨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왜 인간 유전체가 뭐 여러 개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 유전체가 여러 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려놓은 유전체는 한 5명 정도 사람의 유전체를 이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 유전체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염기서열이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PD님이나 저가 얼굴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겁니다. 똑같다면 같이 생겼어야지 됐겠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냐? 물론 이게 이제 평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균적인 유전체 차이는 0.1% 정도 됩니다. 0.1%. 저는 이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0.1과 1.3%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이면서도 또 딱히 맞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이 1.3%의 차이,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라는 걸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염기서열 부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종이접기 사례를 들었는데요. 종이접기를 할 때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종이학이 되기도 하고요. 개구리가 되기도 합니다. 보셨죠? 어떻게 접느냐.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사각형 종이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저 1.3% 대부분 순서도 유전 정보의 발현에 관련된 정보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침팬지 두 동물을 극명하게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제가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한 20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늘 제 자신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생물과 다르지 않은 생물체, 그 인간 왜 존엄하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나?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관점, 무생물이 정교하게 배열이 되면 그게 생물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 하나하나가 희소한 가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희소한 가치냐? 우리 인류가 대략 한 20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인구 하나하나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걸 우리 대학원생한테 적분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시켜봤습니다. 계산을 시켜봤더니 대략 한 1000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인간 하나하나를 다 세우면 대략 한 1000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00억 명,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무수히 많은 인간, 수천억 명.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가진 이 유전체, 그 독특한 조합을 가진 인간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는 유일하게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희소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엄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희소한 유전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그런 어떤 인간으로 키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면서 이 전체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 인간이 희소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인간의 유전체가 희소하냐 하면은 감수분열이라는 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생물학적인 현상 때문에 인간들이 희소해지게 됩니다. 감수분열이라는 건 제가 앞 시간에 그 배수체, 세대교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들은 다 이배체 생물체입니다. 이배체 생물체라고 하면 사람의 경우 46개의 염색체인데 사실은 이게 23쌍의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3개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고 23개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3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감수분열입니다. 이 감수라는 건 감 숫자, 뭐가 감해지느냐, 세포의 숫자가 46개였던 게 23개로 줄어드는 분열, 그걸 감수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수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자나 난자는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23개만을 가진 정자, 난자를 만들어낼 때 염색체 폐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N이 4인 가상적인 생물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2N이 4니까 두 개씩 긴 거, 짧은 거, 파란색 염색체 이제 배열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세포 분열이 진행되는 중기 동안에 이 적도판에 나란히 배열이 됩니다. 두 쌍의 염색체가 배열이 되는데 이 배열이 빨간색, 파란색 배열도 되지만 이 사건이 무작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배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일어날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똑같은 확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 난자가 만들어진다면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염색체를 가진 정자, 파란색으로만 이루어진 염색체를 가진 정자, 빨간색 긴 거, 파란색 짧은 거를 가진 정자, 파란색 긴 거, 빨간색 짧은 거 염색체를 가진 정자, 네 가지 종류의 정자 혹은 난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감수분열의 결과 2의 N성, 요 N은 염색체의 숫자입니다. 2의 N성계의 다양한 염색체 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23쌍의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의 23성계의 서로 다른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사람의 감수분열을 결과 만들어지는 배우체의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보면은 2의 23성계는 1000만 개 정도 됩니다. 1000만 개는 이 1000억 인구하고는 거리가 꽤 멀죠. 근데 1000만 개에 또다시 1000만을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자의 저조합과 난자의 저조합이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합해지니까 1000만 곱하기 1000만 해서 대략 정자, 난자가 합해지면 한 10조 개쯤 된다고 합니다. 10조 개. 충분히 큰 숫자이죠. 충분히 큰 숫자인데 그보다 사실은 훨씬 더 다양한 배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수분열 과정의 초기에 엄마 염색체, 아빠 염색체 간의 염색체 재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두 개의 같은 정보를 가진 상동 염색체가 배열이 되는데 그 안에서 염색체 부분 간의 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합이 일어나게 되고 저게 나중에 떨어질 때 엄마 염색체의 여러 부분들, 아빠 염색체의 여러 부분들이 합해진 상태의 새로운 조합의 염기세를 가진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교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경우 염색체당 10번 정도의 교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 조합까지 합하면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서로 다른 유전체가 생물종에서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체 조합은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아주 희소한 그런 유전체 조합입니다. 그런 유전체 조합을 가진 여러분들의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흐름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한 1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무상한 존재, 그 존재가 이 일화가 1년 전 이 일화가 지금 이 일화로 이어지는 그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까요?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뉴런 네트워크입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 셀들이 들어있습니다. 뉴런 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시냅스가 학습도 하고 기억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 시냅스가 1000억 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1000조 개의 시냅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거미보다도 훨씬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복잡해 보이는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거미의 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복잡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뇌 속에는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손을 뻗치거나 입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빨거나 뭐 그 정도의 굉장히 단순한 행동밖에 못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인간은 저런 스코보드와 같은 형태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스코보드가 어떤 조각가가 다듬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비너스와 같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형태의 예술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학습, 기억과 학습의 본질이 뉴런 네트워크이고 이 뉴런 네트워크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학습하고 자기가 수련한 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뉴런 네트워크가 바로 기억과 학습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최근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뉴런 네트워크,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네트워크가 인간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뉴런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획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때로는 악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훌륭한 위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느냐?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유전체들이 있고 그 다양한 유전체들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세리나 박찬호나 혹은 손흥민이와 같은 그런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수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 혹은 왓슨과 같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나쁜 인간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818년에 독일 화가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라는 분이 안개 낀 바다 위 방랑자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마 관조하는 삶, 뭐 그런 의미를 담고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문득 니체리 얘기했던 초인, 위보맨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옛날에 번역을 할 때 이 그림을 표지로 썼다고 합니다. 위보맨시, 초인이라는 것이 무슨 슈퍼맨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이해한 초인은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심지어 욕망에 대해서도 관조적으로 욕망을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욕망을 무시하지도 않고 적절한 상태에서 중도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풍족해지고 자기 자신의 이웃한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완벽한 인격체 혹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도를 깨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면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행복한 사회를 여러분들의 유전체를 이용을 해서 뉴런 네트워크를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이상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 생명체는 탄소 골격으로 이루어진 유기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여러 가지 특성, 그거는 물질의 창발성에서 기인합니다. 물질들이 정교하게 모여서 배열이 되면 어느 순간 세포라는 생명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활동의 근원은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꽤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에 의해서 저희들이 호흡도 하고요. 단백질에 의해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단백질을 통해서 꽃이 피기도 하고 혹은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DNA에 들어있고 그 DNA가 전체가 모여있는 것이 유전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의 흐름으로 존재하는 생명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인데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저라는 사람의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 제 안에 내적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가 물질 대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물질 대사의 복잡한 그 생화학 회로 전부 다 해봐야 한 2,500여 가지 정도 분자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여 가지의 분자가 만들어내는 회로, 그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2만 개의 유전자는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 혹은 이 우주의 흐름, 그러니까 재행, 무상이라는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생명체가 이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이 지배하는 물리적인 세계하에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려고 하는 욕망, 그거를 아마 불멸의 유전자의 가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멸의 유전자의 가래가 생명체의 다양한 진화들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진화 과정에서 가래가 생겼다가 그 가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물체가 나타나고 그 새로운 생물체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 하에서 또 새로운 가래가 나타나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윤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무리하게나마 인간의 존엄성과 수행을 해야 할 생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도 없었고 향후에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은 아주 유일한 그런 어떤 유전체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귀한 존재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유전체가 그냥 내버려둬서 저절로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혹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그 뉴런 네트워크가 각 개개인의 정체성의 본질이고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완벽한 인간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류가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를 통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게 부족한 불교 철학을 이해하게 해주신 두 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불교 철학을 생물학과 제대로 연결한 것들이 있다면 오로지 이 두 분의 가르침 덕분일 테고요. 제가 설익은 불교 철학을 잘못 전달하게 있다면 그건 이 두 분과 전혀 상관없이 제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을 내겠습니다.